자, 이 한덕수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총리. 역대 5번째, 2번째 총리를 맡게 이제 후보가 총리가 된다면 2번째 총리를 맡는 사람이 되는데 이 15년 만에 돌아온 한덕수 총리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총평. 뭐 재밌게 보죠. 예. 네. 재밌는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2007년에 총리한 사람이 2022년에 다시 총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하면 뭐 이거 좀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경제와 외교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경륜이 있는 분이고 또 상대 진영에서 어쨌든 이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도 기여한다. 뭐 오늘 이런 아침에 뭐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걸었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1의 그 기준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건 그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책적인 지향, 뭐 철학 이런 게 뭐냐. 그 다음에 과연 구린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를 보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현역이던 시절에 한 일들은 다 국민의 정부거나 참여정부 때 큰 그 정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뭐 문제 삼거나 이럴 수 있겠느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이런 거는 이분이 또 자녀도 없고 뭐 워낙 이제 그 육군병장 출신이고 김현장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건 이제 뒤에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할 아무튼 관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뭐 대단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관훈이지 사이언스라고.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인사청문회 통과용 카드다. 그래서 책 잡힐 일 없다? 없을 것이다. 아. 두 개를 보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이제 평가해 줄 만한 대목이 없죠. 이게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옛날 말로 하면은 옛날 유행어로 하면은 뭐 엣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저냥 물에 술 타는 듯 뭐 못하 이게 한덕수 전 총리 지명되고서 한 얘기를 보면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 얘기만 모범 답안에 가까운 얘기만 쭉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평가해 줄 만한 대목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뭐 구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 내각 인사들이 어떻게 그러면 인선이 되느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네. 나머지 뭐 김현장 이런 얘기 뭐 뒤에 하겠죠. 네, 뭐. 알겠습니다. 김수일 평론가는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카드. 유명한 복사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노잼, 노스트레스. 네, 일단 노잼이다. 재미없다. 네, 언제적 한덕수가 돌아오는 그리고 것이냐. 이름도 헷갈려요. 한덕수, 한승수, 뭐 한승주 다 청주 한씨래요. 네. 한명숙도 있죠. 네. 노잼, 노스트레스. 총리의 팔자가 있나 한씨에? 네, 예전에 그 왕비의 무슨 성이 많았죠? 윤씨, 뭐 민씨 이런 성이 많았잖아요. 한씨는 이제 총리의 성씨인가?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비슷한 사례는 이제 김영삼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고건을 노무현 정부가 이제 초기의 국무총리로 임명한 거. 이 공통점은 노무현 정부 초기나 윤석열 정부 초기나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감안을 하고 정치색이 약한 경제 관료로 썼다. 그래서 이제 노잼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스트레스를 선언하면서 이제 그렇게 총리로 지명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벌써부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건데 올해 2월에선가 전북 무슨 뭐라고 하죠? 향후회? 뭐 이런 데서 한덕수 후보자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만났다고 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배경 뭐 전북 그렇죠. 향후인가 뭐 이런 네. 이름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드가 맞았던 건데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너무 날로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한미 FTA하고 제주 해군 기지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은 노무현도 존경하고 노무현의 그 결단을 높이 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책들은 보수 진영이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노무현을 벤치마킹 하려면 진보 진영이 좋아하는 정책, 보수 진영의 반대가 강한 정책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좀 날로 먹는 얘기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미러링 해가지고 그 반대편에서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 얘기하면서 노무현의 보수적인 부분만 자꾸 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 기억에 한덕수 총리는 그 참여정부 말기에 뭐 조중동과 참여정부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경제지가 진짜 그 극딜
6기를 했거든요. 노무현 참여정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게 종부세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경제지가 유일하게 호감을 갖고 따뜻하게 기사를 써주던 분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였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인터뷰도 제 기억에 참여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얼굴로 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인터뷰도 여러 번 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돌아왔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2007년에 국무총리를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주미대사를 갖고 그 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갖고 그 후로는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뭐 정부에서는 뭘 한 게 없는데 그게 벌써 15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벌써 이제 김현장에서 받았던 어떤 수입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검증, 그러니까 이게 무난한 카드로 낸 거기 때문에 청문 검증이 무난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청문 검증이 험난해지면 사실 이 아무런 색가나 지향점이 없는 카드를 냈던 게 의미가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청문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뭐 열심히 해야죠, 민주당이. 네. 네. 열심히 하겠죠. 180석인데. 네, 뭐 180석도 180석인데 한덕수 전 총리 카드를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사이다라는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사실 너무 이제 상황 나이브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오늘 영어 많이 쓰시네요. 엣지, 나이브 뭐 이런. 영어를 네. 왜 그랬지? 네. 이걸 먹어서 그런가 봐요. 이걸 먹으면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천혜향인데 오렌지도 안 오렌지? 먹어. 네, 약간 오렌지. 오렌지 DNA가 있어가지고. 이명박 인수위의 오렌지. 나이브하다. 일단 나이브하다. 이게 산동수를 내면 무난할 거다 하는 계산 자체 좀 나이브하다.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에다 넣어버린대요. 네, 그러니까요. 천혜향. 아, 이거 먹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려고요.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주도 사투리 나이브. 얘기하십시오. 왜냐면은 모든 정권은 어쨌든 이 출범하면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힘이 센 게 뭐 이렇게 막 힘센 소가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줄에 걸려 넘어지는 첫 번째 인사 검증이잖아요. 항상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처음에 인사 검증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권 끝날 때까지 이 욕먹는 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당장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라는 거를 윤석열 인수위가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뭐 훌륭한 분이시네요 이러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나이브한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옛날에 우리 편이었던 누구 편이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서 뭔가를 이제 해야만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몇 가지 이제 난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현직에 있을 때 저축은행 뭐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줘가지고 이후에 이제 이명박 때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정책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한 정책이니까. 다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뭐 다른 맥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기 주머니를 차가지고 이제 한 거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으면은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되지만, 마찬가지가 론스타 뭐 이런 겁니다. 론스타도 이 외환은행 매각 문제도 그게 항상 쟁점이 결국 그 정부의 책임이 뭐냐를 논할 때는 정책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모펀드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 시장을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가지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논리로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한 거다. 이게 정책적 정당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뭘 뒷돈을 받았든지 뭘 했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두 개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정당성은 그거는 정말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옳았냐 거론하기 어렵지만, 아까 얘기한 김앤장 문제가 여기에 끼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사익 때문에 그러면 론스타 얘기를 한 거냐,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온 신문에 18억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된다. 줄에 걸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그 줄이 18억 얘기로 그냥 끝나면 줄이 이제 툭 끊어지고 거기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죠. 근데 일단 18억은 일단 줄이 땡겨지긴 한 거죠. 김수일 평론 어떻게 보시면 검증 과정? 뭐 저는 론스타 문제는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할 때 이미 불거졌던 사안이라서 이번에 같은 수준으로 불거질 경우는 그렇게 임팩트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현장 부분도 이제 막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몸담으면서 거액의 자문료 보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거액 요 부분만 갖고는 안 될 거고, 그럼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쟁점이 되겠고, 근데 아마 추가적인 게 더 필요할 거예요. 낙마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정책 검증도 물론 민주당하고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시장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뜨겁게 논쟁이 되겠지만, 도덕성이
결국에 절대적인 또 기본적인 쟁점이 될 건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거기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민주당도 총리 임명 동의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통과를 시켜주고 지방선거를 맞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18억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18억, 지방선거 때까지 18억, 이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 꺼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8억을 받은 거에서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면은 그거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그런 거 빨리 정리하고 총리 후보자는 그러면 우리가 협조한다. 이렇게 이거 문제 삼을 게 없으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습니까? 거의 노다진데. 근데 그 부분 관련해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당선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은 뭐 책임 총리를 구현하겠다, 인선 파일 통째로 넘겨주겠다. 얘기까지 하면 지금 이제 한덕수의 내각이 들어서는 것 같은 지금까지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가면 윤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어떤 관계자들, 윤핵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납득을 할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윤핵관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바지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힘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이명박 정부 때 전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이 자신하고 별로 인연이 없었던 한승수 전 장관을 첫 총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한승수 총리 때 총리의 권한이나 위상이 좀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승수 다음에 정운찬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박영준 씨가 더 설치는 예, 그 부분이 고 정두원 의원의 회고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는 거 저는 원칙적으로 책임 총리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책임 총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회가 추천을 해야 돼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여야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고 누군가 비선 권력이라든지 이쪽에서 도전을 못합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자를 책임 총리로 한다는 거는 순전히 윤석열 당선자가 그냥 신임한다라는 의미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뭐 관리부터 시작해서 쫙 맡겨놓겠다, 일은 많이 맡겨놓겠다 이 얘기인데 근데 총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당이라든지 또 내각의 일부라든지 뭐 관료조직의 일부라든지 이쪽에서 소위 이제 겐세이를 놓으면 네, 이 부분은 총리가 대통령이 더 푸시를 하지 않는 이상 흔들리기 마련인데 대통령이 여기에서도 손을 뗄 수도 있어요. 알아서 뭐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다는데 여기서도 손을 좀 떼겠다.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윤석열 당선자가 저는 대선 때도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때도 좀 떼고 있는 모습들,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의문으로 남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 총리 인사 통째로 준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그런 캐릭터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이런 내각이어야만 합니다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반대하는 거를 밀어붙여갖고 관철시켰다라고 하면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뭐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책임 총리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차관 인사권은 장관에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럼 책임 총리제가 뭔가 아무튼 징검다리처럼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어쨌든 무슨 달인이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의 달인이시고 처세의 달인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됐겠냐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색깔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해놓고 그걸 요구하는 상황이다. 네, 모범 답안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어이 책임 총리다 이것은. 예? 책임 총리입니다. 마음대로 장관 인선도 다 하십시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딱 장관 인선에서 갖고 오면은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하거나 같이 침상에 드시죠. 예, 삼국지 고사에 나오는. 그러면 관우 장비가 시기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뭐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느리게 걷는 농장에서 재배한 제주 서귀포 천혜향입니다. 느리게 걷는 농장은 화학 비료를 최소한 미생물 배합 농법으로 건강은 물론 제주 해수를 이용해서 고당도 농법까지 그래서 맛까지 잡았습니다. 주문 포장 출고를 농장주가 직접 체크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에 따라 38,000원에서 90,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지금 마켓단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켓단위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마켓단위에서 쇼핑도 하시고 한겨레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 아니 저는 마켓 한위에 구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